신장암은 방광, 전립선암과 함께 대표적인 비뇨기암입니다. 신장암에는 여러 가지 I형이 있지만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투명세포 신세포암이 가장 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것을 그냥 신세포암이라 부르겠습니다. 투명세포란 조직을 염색했을 때 세포질이 흰 점으로 보이는 세포를 말합니다. 이런 세포들이 암이 된 투명세포암은 신장 외에도 난소, 피부, 침샘, 자궁 등 여러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세포암은 오랜 기간 방사선이나 세포 독성항암제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표적치료제 개발이 절실했던 암 중의 하나였습니다. 표적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그 암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신세포암은 환자의 약 80%에서 VHL이라는 유전자가 변이로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원래 기능은 VEGF라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기능이 없어진 신세포암에서는 VEGF가 과다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전에 VEGF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빨리 자라 암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로 인해 암세포들이 너무 밀집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소 부족을 느낀 암세포는 VEGF를 생성하여 주변 혈관으로 보냅니다. VEGF는 혈관 내피세포들의 성장을 촉진하여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오게 합니다. 이런 현상을 혈관신생,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신생혈관은 결국 암 덩어리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암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결국 VEGF는 암이 혈관을 끌어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VHL 유전자가 고장난 신세포암에서는 VEGF가 산소 농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혈관 신생이 아주 활발하여 신세포암은 다른 암에 비하여 혈관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므로 신세포암은 다른 암보다 성장과 혈관을 통한 암의 전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신세포암 표적치료제의 1차적인 타겟은 VEGF였습니다. 즉 VEGF의 작용을 막으면 암의 성장과 전이 모두 차단될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표적항암제를 혈관신생 억제제라 합니다. 이 중 신세포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니트립, 악시티닙, 카보잔티닙이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신세포암 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13부를 비롯한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표적항암제 단독 사용은 암의 재발로 인해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신세포암도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면역항암제 등장 이후 5년간 조사한 역학연구에 따르면 신세포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면역항암제 등장 이후에는 이전보다 23% 감소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임상연구에서 확인되는 면역항암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은 2015년에 발표된 책메이트 25라는 임상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진행 혹은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 82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관신생 억제제 치료를 받다가 본 인삼연구에 참여하여 일부는 에브롤리머스라는 또 다른 계열의 표적항암제를 그리고 다른 일부는 니발루밥이라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인데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보다 생존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생존율이 50%로 감소하기까지 표적항암제는 19.6개월이 걸렸지만 면역항암제는 이보다 긴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이 환자들의 생존율을 PD-L1 양성과 음성 그룹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입니다. 니발루막 같은 PD-1 계열 면역항암제는 PD-L1 양성에서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흔하다고 46부를 비롯한 여러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포암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PD-L1 양성과 음성 모두에서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보다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신세포암의 특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존율이 50%에 도달하는 시기가 PD-L1 양성 그룹에서는 18.8개월과 21.8개월이었지만 PD-L1 음성 그룹에서는 이보다 긴 21.2개월과 27.4개월이었습니다. 즉 PD-L1 음성 그룹이 양성 그룹보다 더 오래 생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연구의 종료 시점인 30개월 생존율을 보면 PD-L1 양성군은 면역 및 표적항암제 모두 30% 미만이었지만 PD-L1 음성군에서는 표적항암제의 생존율은 40%, 면역항암제는 50%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면역항암제가 PD-L1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표적항암제보다 신세포암 환자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고, 둘째, 면역 혹은 표적항암제 치료군 모두에서 PD-L1 음성이 양성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은 다른 암에 비해 특이한 것이지만 17부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역항암제를 이용한 신세포암 치료는 꾸준히 개선되어 지금은 면역 기반의 병용 치료가 1차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병용 치료는 작용 기전이 다른 두 가지 면역항암제를 함께 쓰거나 면역항암제와 혈관 신생 억제제를 병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용 치료와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를 신세포암에서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런 병용 치료와 기존의 표준 치료인 수니티닙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용 기전이 다른 두 가지 면역항암제 니발루막과 이필리무밥의 병력을 수니티닙과 비교한 연구로 201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치료받은 적이 없는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 109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니발루막과 이필리무밥의 병용 치료를, 그리고 나머지는 수니티닙 단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세포암은 환자의 여러 상태를 고려하여 예후가 양호, 중간, 그리고 불량인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예후가 중간 및 불량인군과 양호한군을 따로 분석하여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중간 및 불량인군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인데, 면역항암제 병용군이 수니티닙보다 생존에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18개월 생존율이 수니티닙군은 60%인 반면 면역 병용군은 75%였습니다. 그러나 예후 양호군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그래프는 12개월과 18개월의 생존율인데, 파란 막대는 면역 병용, 즉 색은 수니티닙군의 생존율입니다. 이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병용이 수니티닙 단독보다 생존율에 우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호군과 중간 및 불량군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들의 12개월 생존율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중간 및 불량군의 생존율을 면역항암제로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양호군의 생존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양상이 18개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중간 및 불량군의 경우 면역항암제 병용이 수니티닙보다 생존율을 높이지만 양호군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생존율이 수니티닙만으로도 얻어지고 면역항암제 병용으로 더욱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면역항암제와 혈관신생 억제제의 병용은 어떨까요?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니발루막과 카보잔티닙의 병용과 수니티닙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21년에 1차적으로 발표되었고, 그 이후 더 긴 기간을 분석한 결과가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연구에 따르면 무진행 생존율을 비롯한 임상연구의 여러가지 척도에서 니발루막과 카보잔티닙의 병용이 수니티닙보다 예후군에 관계없이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체 생존율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전체 생존율인데 왼쪽부터 예후가 불량, 중간, 그리고 양호한군입니다. 각 그래프의 푸른선은 수니티닙 단독 치료, 보라색은 병용군의 생존율을 나타냅니다. 예후 불량군에서는 병용의 효과가 수니티닙보다 아주 우세했지만 중간군에서는 약간 우세했고 양호군에서는 수니티닙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니티닙 단독이든 병용이든
각각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예후 불량군보다는 중간군이 높고 중간군보다는 양호군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앞서 두 가지 면역항암제 병용 때 설명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현상입니다. 즉, 예후 양호군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생존율은 좋아지지만 면역항암제 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면역 기반 병용 치료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면역항암제와 방사선의 병용입니다. 이 조합은 53부와 58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방사선은 면역항암제 작용을 돕고 면역항암제는 방사선의 압스코팔 이펙트 발생을 증가시켜 이 둘을 병용하면 서로 간의 상승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압스코팔 이펙트란 전이되어 종양이 2개 이상 있는 환자의 어느 한 종양에만 방사선을 조사했는데 방사선을 직접 맞지 않는 종양까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방사선의 원격 효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방사선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서두에서 신세포암은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과 면역항암제의 병용 치료를 신세포암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세포암이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사선 치료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낮은 설량으로 수십 번을 조사하는 저설량 다분할 방식이었고 그런 방식은 신세포암에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1부에서 언급했듯이 방사선 치료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서 요즘은 SRT나 SBRT 같이 높은 설량으로 단 몇 번만 조사하는 고설량 소분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설량 조사는 신세포암에도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신세포암에서 방사선 단독보다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까요? 이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58부에서 소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세포암에서도 방사선의 압스코팔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어납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와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압스코팔 이펙트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중국 연구진이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사례의 환자는 54세 남성으로 왼쪽 신장암이 흉부와 복강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왼쪽 신장을 절제하고 수니티닙을 투여하였으나 암은 계속 진행하며 골반으로도 전이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압스코팔 이펙트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면역항암제인 펜브롤리주맙을 투여하고 며칠 후 형부전이암의 SBRT로 방사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펜브롤리주맙 투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펜브롤리주맙을 처음 투여한 날로부터 2.2개월 후 CT상으로 모든 암이 사라졌으며 이런 상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5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면역항암제의 병용은 특히 전이된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신세포암의 특이성과 면역기반 병용치료법 몇 가지를 소개했으며 이 영상이 신세포암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